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근데 요게 좀 많아가지고 반씩 나눠서 볼게요. 오늘 대항력까지 볼 건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일반법이에요? 아니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라고, 특별법.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임대차 있죠? 민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임대차는 일반법인데, 만약에 두 법이 서로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서 둘 중에 뭘 가냐면 특별법을 먼저 따지고, 이 특별법이 어떤 내용이 없으면 그때는 이 일반법으로 와서 민법에서 뒤져서 그 다음에 요 법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개가 겹치면 뭐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지,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두 개가 만약에 상충되면. 그러면 이 주임법과 상임법은 왜 만들었냐면, 이거를 만든 취지는 이겁니다. 임차인 있죠?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들었어요. 왜? 왜냐면 이 일반법에서 만든 임대차 같은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을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훨씬 더 약해요.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런 두 법을 만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임대차와 요 특별법에서 배운 요 임대차 보호법과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시험에 나올 땐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는 민법에서의 임대차에서는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법 이름을 정확하게 줍니다. 법 이름을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어느 법에 대해서 물어보지라고 우리가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포인트를 먼저 좀 볼게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얘네 둘의 차이 먼저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거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 그거만 알면은 일단 요 임대차 특별법이 있죠? 얘네들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반 이상은 끝나는 거예요. 요거의 정확한 의미만 알아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하고 최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동안 헷갈린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자고요. 두 번째, 주임법에서의 적용 범위는 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임법에서. 그리고 묵시적 갱신을 하면 2년으로 하더라.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양수인,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제3자의 관계도 우리가 대항력을 배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먼저 볼게요. 415페이지 볼게요. 415페이지. 415페이지 보시면 여기 특별법적 성질이라고 해서 일반법인 민법에 비해서 우선해서 적용된다 그랬죠. 그죠? 두 개가 만약에 상충되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은 그때는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특별법에서 찾아보니까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의 임대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이 누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아셨죠?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처음에 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 두 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줄여서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주임법은 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숫자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근데 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상임법은 표가 두 개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 표가 어떤 표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임법하고 상임법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약자들, 약자 누굽니까? 임차인이 약자예요, 임대인이 약자예요? 임차인이 약자죠. 그래서 목적은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임법과 상임법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주임법에 적용이 된다, 또는 상임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주임법과 상임법에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 자, 다시 보세요.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적용 대상이 돼서 보호를 받아야 돼. 근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상임법에 의해서,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주임법과 상임법에 의해서 이 임차인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거예요 라고 쭉 배울 건데, 대표적인 게 우선 변제권이라던가 아니면 그 임차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적용의 대상, 주임법과 상임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런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도 주고 그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런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택에 살기만 하면 일단은 주임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 건물에 주거용으로 살려고 들어갔어. 거기서 맨날 이제 밥 먹고 자고 하는데, 근데 그 건물이 주택이면 보호를 받는데,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자거나 무슨 점포에서 자면은 보호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간단해. 일단은 주택이기만 하면 요 주임법에 적용 대상이 돼서 보호를 받아서 이런 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혜택이죠, 일종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상임법에서는 주택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어떤 점포라던가 뭐 그런 것, 여기에 사는 임차인들을 보호를 해주겠죠. 주는데 점포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거용 말고 이런 점포, 큰 가게 같은 거 또는 영업점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장사하려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야? 그렇지.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 어디 뭐 압구정도 같은 데서 보증금 20억짜리 내고 무슨 뭐 대리점 같은 거 하나 뭐 차렸다 그러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낸 사람은 지들이 알아서 변호사 쓰고 잘 보호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가령, 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여기서 보증금은 근데 좀 조심하시고 환산 보증금이에요.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이나 낼 정도의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굳이 상임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보세요. 이 9억 원이 넘어가는 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럼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네.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주임법과 상임법을 배우는데, 주임법에서 주택이 아니고 또는 상임법에서 이 표에 환산 보증금이 금액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쭉 요 주임법과 상임법의 내용을 배울 텐데 그거에 적용을 안 받는다. 즉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먼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상임법에서 배울 430페이지에 나오는 요 표는 뭐야?
상인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증금의 크기를 갖고 지역별로 나눠놨구나.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외울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433페이지에 나오는 요 표하고 주임법에 표 하나 나오는 요 표는 두 개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이 최우선 변제. 그럼 이 최우선 변제라는 게 뭐냐면 먼저 일단 여러분들 우선 변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선 변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거는 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만약에 경매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이 주택에 또는 이 점포 상가 건물에 그 경매가 일어나면 자기 보증금만큼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배당을 받아가지고 자기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거든요. 우선 변제인데 최우선 변제는 뭐냐면 자 근데 맞아. 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만약에 저당권자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주임법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어. 그 세를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위를 따져가지고 후순위면은 앞에 그러니까 선순위자 이후에 보증금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선 변제는 보증금을 다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 그죠? 근데 최우선 변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 표가 최우선 변제에 관한 표인데 요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령 예를 봐봐요. 서울특별시에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자면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이 보호해줘야 돼. 굉장히 많이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앞에 저당권이 이런 선순위권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5,500만 원까지는 먼저 이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한 게 뭐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이에요. 근데 최우선 변제 금액이 지역마다 보증금의 시세가 다르니까 지역마다 나누는 표가 주임법에 나오는 요 표입니다. 그러면 433페이지에 나오는 요 표 있죠. 433페이지. 자, 그럼 주임법은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요게 볼게요. 주임법은 요 표가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425페이지에 나와요. 요거는 425페이지의 표하고 지금 상인법이 나온 433페이지의 이 표는 같은 거야. 얘도 봐봐요. 얘도 상가 건물에 사는 요 점포에 장사하는 그 사람이 보증금이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6,500만 원밖에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선순위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먼저 보증금을 배당을 해줍니다. 순위에 상관없이. 그걸 최우선 변제라 그러는데 얼마까지? 2,200만 원까지는 해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보증금 시세가 다르니까 지역마다 요거를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는 성격이 같아. 뭐에 관련된 겁니까? 최우선 변제를 보증금 한도 얼마에서 얼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에 대한 표예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제가 여기 주임법에서 말씀드린 보증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써요. 환산보증금.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써서 요 성격이 좀 달라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을 곱하는 거예요. 월세 100을 곱하는 걸 환산보증금을, 여기 있는 건 다 환산보증금입니다. 그러면 딱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7억이에요. 보증금이 7억. 근데 월세가 그 월세 차임이 100만 원이래. 100만 원. 그럼 이 사람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보호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7억에다가 100만 곱하기 100 하면은 요거 1억이죠.
그러면 자, 이런 8억이네. 그러니까 9억보다 작죠?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 적용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서 뭐 우선변제권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임차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있대. 보증금이 7억인데 월세가 300만 원이야. 300만. 차임이 300만. 그러면 300만 곱하기 100 하면은 이러면 3억이죠. 그럼 3억 더하기 7억이면 환산 보증금 합치면 10억이네. 10억이면 9억 넘어가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자, 제가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는 요 두 개야, 요 두 개.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표를 보고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주임법은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면 적용이 안 돼요. 막 이런 질문 한단 말이야. 아니라니까요. 주임법은 뭐야? 그냥 보증금 상관없이 주택이기만 하면 주임법의 적용 대상인데 상임법만 요 표가 있어요. 상임법만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여기서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표가 왜 나왔는지 아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상임법은 뭐다? 환산 보증금이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거를 안 헷갈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을 평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대항력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대항력.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그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서로 임대차 계약 맺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뭐 줘요? 보증금 주죠. 보증금. 보증금을 을이 주고 차임도 주면서 여기 갑은 주택을 인도해서 을이 여기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2년 계약을 맺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이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이 양수인에게 이 건물을 팔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을이 뭐가 있으면 대항력이란 게 있으면 이 보증금을 누가? 양수인이 돌려줘야 되고, 그죠?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계약 끝날 때까지 주택에서 을이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죠. 근데 우리 임대차 그냥 민법에서 배운 임대차에서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치? 그 등기가 이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항력을 얻는다 그랬어. 근데 현실에서는 집주인들이 이런 임차인한테 등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 임대인들이 그 등기에 막 이런 임차권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가령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때도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빌리는 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빌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인 민법에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얻는다. 이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취득한다라는 이런 법조문이 현실에서는 거의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얻으려면 등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건물을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 똑같아요. 인도하고 주민등록 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했어요. 대항력을 취득하게. 그러니까 등기를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등기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이사 와야 돼. 여기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기만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이 양수인한테 나 계약 끝날 때까지 좀 살게 해줘.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은 보증금 돌려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항력이에요. 아시죠? 제일 큰 의미가 이거예요. 나 계약 끝날 때까지 살게 해줘 하고 보증금 돌려줘.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뭐를 하면 인도하고 주민등록, 인주 그렇게 외웠어요. 인주.
인도, 이 건물을 인도하고 주민등록하기만 하면 처음에 이사 올 때 하면 대항력을 얻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아까 어떻게 하면 인주, 건물을 처음에 이사 올 때 인도받고,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하면 전입신고하고 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로서 좀 더 세분하게 쓰면은, 자세하게 쓰면은 계약 끝날 때까지 주택에서 살게 해주고 보증금 돌려줘라고 하는 게 양수인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항력의 정확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 뭐라고요? 그렇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자, 좀 거주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한테 반환하게 요구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죠? 자, 그럼 대항력을 얻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을 이사 와야 돼. 실제로 점유를 해야 돼. 실제로 이사 와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임법에서는 인주하면 대항력을 얻어요. 그리고 상임법에서는 건물 인도는 같은데 이사 와야 돼요. 요도 장사하려면 이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면 돼요. 주민등록이 아니라 여기 사업자 등록. 그래서 상임법에서는 인사하면 되고 주임법에서는 인주하면 대항력을 얻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제가 그냥 대항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대항력, 나중에 보증금을 새 양수인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요 뜻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항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은 만약에 그 주택이 있잖아요. 경매에 넘어가죠. 그러면 자기가,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야. 경매에 참여를 해서 보증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보다 우선하느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이란 권리를 임차인이 얻으려면 인주, 이거 위에서 봤던 거네, 그죠? 이렇게 요거를 대항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하면 대항력을 얻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뭐까지, 그러니까 이사한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뭐까지 받아놓으면 좋아요. 확정일자라는 것까지 받으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조금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 여기 이사 왔죠? 2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왔어요. 그런 다음에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갑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장부, 동사무소의 장부에 주민등록 일자라고 2월 1일 날 이렇게 딱 적히죠. 이러면 여기 적히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수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인주된 거네. 그죠? 이사 왔고 여기 주민등록까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항력을 얻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뭐를 한다? 이 동사무소에 있는 장부에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적죠. 확정일자까지 적으면, 확정일자를 주면서 이 동사무소 직원이 이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도장을 확 찍어요. 못 고치게 2월 1일로. 이 장부에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까지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 얻는다는 얘기예요. 우선 변제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런 과정으로 얻어요. 그래서 자, 여기 대항력을 얻은 다음에 뭐까지 하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보증금을 만큼 배당받을 수 있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후순위보다 먼저 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요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1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2억이었어요. 2억. 자, 그리고 여기 3월 1일 날 또 저당권이 왔어. 그러면 이 임차권, 지금 여기는 확정일자를 받은 이 임차인보다는 얘는 후순위 권리자고 얘는 선순위 권리자죠. 그죠? 그러면 배당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낙찰 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배당받고 선순위권자보다는 늦게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억에 낙찰이 되면 2억을 먼저 선순위한테 배당 주고 나머지 1억을 임차인이 받죠. 후순위 권리자는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겠네,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좀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냥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정의가 뭐냐면 소액 임차인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소액을 배당받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냥 우선은 후순위보다 최우선은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소액을 배당받는데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보면 어떤 일정한 소액 금액을 누구보다 요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 줍니다. 그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아까 우리 어디서 본 거냐면 여기서 본 겁니다. 여기서. 자, 이거는 여기서 본 건데 425페이지에 나오는 최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표예요. 주임법에. 이런 거죠. 만약에 서울에 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라면 뭐만큼은 5,500만 원만큼은 선순위권자보다도 먼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선순위인 저당권자보다 5천만 원은 더 먼저 임차인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은 거의 전 재산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거의 전 재산 같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5천만 원 먼저 소액만 주는 거예요. 소액만 주는 겁니다. 먼저 선순위 권리자보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우선 변제권은 뭐까지 있어야 돼요?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지 경매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만 있으면 돼? 인주만 있으면 돼. 인주. 대항력만 있으면은 그냥 뭘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싹 지워서 결국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나 얻으려면 뭐는 돼야 돼요? 인주와 인사는 기본적으로 다 돼야 돼. 인주하고 인사는 기본적으로 다 되고 우선 변제권만 뭐가 필요해요?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확정일자. 상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사하고 확정일자, 요것도 인사. 대항력만 갖춰지면 다 어떻게 된다? 된다. 우선 변제권만 뭐가 필요해? 확정일자가 필요해.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주임법과 상인법을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 그치? 이 세 개의 정의부터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지 이제 이거를 내용을 이해해요. 계속 나와. 뭐 우선 변제권이 어떻다는 둥, 대항력이 어떻다는 둥 나오는데 이 뜻조차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책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적용 범위라고 나왔어요. 적용 범위. 그래서 적용 범위가 뭐라고 하냐면 이 법은 주거용이야. 주거용 건물인 주택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에 적용하고요. 뭐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또한 같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적용 대상이라고 해놨어요? 아까 우리 여기 처음에 봤을 때 자, 우리 처음에 여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이 이런 보증금의 제한은 없지만 일단 뭐여야 돼요? 그치? 주택이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주택이어야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이어야지. 근데 좀 헷갈린 것도 있겠죠. 이게 주택이야 아니야 이렇게 헷갈린 것도 있으니까 과연 이
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일단 봐요. 일단 여기 밑줄 주세요.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면 415페이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밑줄.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죠. 근데 주거용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밑줄.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실제 용도가 기준. 실제 동그라미. 공부상 용도가 아니에요.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더라도 거기서 누가 장사하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실제로 주거를 해야 돼. 실제 용도. 그래서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밑줄.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도 적용이 돼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에 그 임대차하고 사는 임차인도 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주거를 하고 있어야 돼. 주거를 하면. 자, 그 다음에 겸용 건물이 있는데, 자, 이거 봐봐요. 요게 중요해요.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돼요.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연결하고 요건 X, 요거 두 개 연결하고 요거 O.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용 건물이에요. 이 목적 자체가 주거용 건물인데 요 일부를 장사하는 데 사용했어. 그래도 뭐예요? 일부를 주거용 건물이 주택에서 조금 장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요게 상가 건물이야. 그러면 비주거용 건물이죠. 비주거용 건물인데 여기서 주거를 하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요거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416페이지 보세요. 416페이지. 등기하지 않은 전세. 자, 우리가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맺죠. 그게 다 우리가 앞에서 민법에서 전세권 배웠잖아요. 그 전세가 아니에요. 전세권은 등기가 된 것이 전세권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미등기 전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 계약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전세금만 크고 차임은 없지만 등기는 안 되죠. 그러면 걔네들도 뭐예요? 우리가 미등기 전세 또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도 얘네들도 임대차의 하나로 봐서 얘네들도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는 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세죠. 우리가 전세 부르지만 사실은 전세가 아니야. 등기가 돼 있어야지 그게 전세죠. 자, 그 다음에 사무실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자, 요거 밑줄. 사무실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을 때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동그라미. 요거 중요해.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거용과 비주거용 구분 시점은 계약은 체결한 때 밑줄. 계약은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계약 당시에 만약에 주거용이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으나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었으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데 밑줄 계약 후에 주거용 건물로 개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에 주거용. 그러니까 2월 1일 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근데 만약에 계약일 전에 주거용으로 만약에 바꿨어요.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바꿨으면 법에 적용을 받는데 얘가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사무실이었는데 계약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바꾼다? 이거는 적용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이거는 좀 특이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금방 외워주는데 여기는 요게 밑줄 보세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괄호치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대표적인 게 밑줄. 명의 신탁자입니다. 왜냐면 그 임대차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게 명의 신탁자고 이게 수탁자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소유권자가 B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보호를 받으려면 여기 등기에 나온 B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 건데
얘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실소유자인 요 A 있죠, A.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보호받는 거다 이거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이 신탁자 같은 애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뭐 다 됩니다. 다 되고요. 이건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은 주택의 대지는 뭐냐면요. 요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주택이라 그래요. 주택. 임대차 보호를 주택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호받는 그 권한이 여기 토지에까지 미칠까? 대지에까지 미칠까? 거기에 대한 판례인데 봐봐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하면 임차 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에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에 적용 대상을 미치세요.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이 주택의 대지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지까지 주임법상 그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어가지고 요거 경매를 들어갔는데 토지에서 경매가 되고 주택이랑 경매가 따로 됐죠. 이때 만약에 요 대지가 주임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면 요 토지에 나오는 그 경매 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임법에서 뭐라고 나왔어? 대지 또한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예 어렵게도 적어놨네.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대지까지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경매가 주택이랑 대지랑 됐을 때 요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뭐까지? 요 대지에서 나오는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면 괜히 머리 아프니까 주택의 대지까지도 그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뭐 봤어요? 그렇죠. 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고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거예요. 주택에 그 적용을 받는 거.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여기서 요거 별표. 일시 사용 나오면,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 차임이 명백한 경우. 일시 사용 동그라미. 일시 사용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일시 사용. 여관에 들어갔는데 우리 묵시적 갱신이니까 2년 동안 제가 이 여관에 있을게요. 이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시 사용의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거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임대차, 기존 채권의 회수가 목적인 주거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뭐 기존 채권의 회수가 목적으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3번도 요거 잘 나오는데 3번이 원래 이 주임법은 주택에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서 일반적으로 자 요거 일단 뭐 일반적으로 법인은 적용이 안 돼요. 법인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밑줄 어느 경우냐면 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외워두세요. 법인은 원래 적용을 안 받아. 하지만 한국토지공사 어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직원들 숙소로 쓰인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경우에는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 왜? 중소기업을 좀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법상의 법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해. 그러니까 이거 직원 숙소로 쓰이는 거죠. 그 경우에 직원이 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느 요 두 경우, 요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 숙소 요 두 개는 법인이지만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뭐라 그랬냐면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이거예요. 뭐냐면 원래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지 대항력을 갖추죠. 근데 방금 전에 이 적용을 되는 애들이 있었죠. 뭐 어떤 애들? 예를 들어서 미등기 전세라던가 아니면은 사무실용 건물, 주거용 건물에 조금만 장사하는 애들은 다 적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얻는,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 변제권도 받고 최우선 변제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취득한다 이거죠. 적용을 받아야 돼. 적용을 안 받으면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일반 민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도 못 얻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이런 힘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주임법에 의해서 이것들을 취득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주임법에서의 존속기간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최단 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민법에서의 일반 임대차에서는 최단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주임법에서는 최단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2년보다 더 짧게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둘 다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2년으로 보는 겁니다. 2년. 그런데 만약에 둘이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계약할 때 만약에 1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2년보다 적은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 요 1년을 그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근데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1년만 하기로 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만약에 딱 1년이 됐어요.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야, 너 1년 됐으니까 그만 나가줄래?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아니 싫어. 우리가 비록 1년으로 했지만 주임법에 보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는데 나는 그냥 2년까지 살 거야. 2년 꽉 채울 거야 라고 1년 지나서 얘기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임차인이 우리 1년 지났으니까 나는 그만 방 뺄게 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나갈 수 있어. 임대인은 1년 지나서 너 나가라 했을 때 싫어. 난 2년까지 살 거야 하면은 임차인은 살아도 되지만 임차인이 1년 지나고 나간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어.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데 2년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죠. 임대인이나 양수인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안 돌려주면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요거. 일단, 이거 알겠죠? 기간은 알겠죠? 요거, 최단 기간 2년.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보자고요. 자, 교재에 보시면, 자, 밑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 아니, 밑줄 긋지 말고 괄호만 치세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본다. 다만, 밑줄, 이거 중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밑에다 임대인 X.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임대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2년까지 산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살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양수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이 존속되는 걸 너무너무 시험에 잘 알아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요. 별 3개.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임대차 기간은 계속 존속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간에 서로 우리 2년 더 계약 맺을까? 이렇게 하는 약정갱신과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 있는데 약정갱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법정갱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법정갱신은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원래 지금 만약에 2년 계약을 여기에 계약을 시작하고 종료일이 2년이 여기라고 쳤을 때, 이때 주임법에서는 요 종료가 되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더 이상 계약을 또 하겠다는 갱신을 거절을 둘 다 안 하죠. 그러거나 또는 또 임차인도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대한 어떠한 의사 표시 같은 걸 둘 다 안 했을 때는 그때는 묵시적으로 법적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2년 더 계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법정 갱신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요거 적어 놓은 거는 요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이 6개월에서 2월 사이에서 요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말하지 않으면 법정 갱신인데, 상임법에서는 2월이 아니라 1월이에요. 그리고 법정 갱신도 주임법에서는 만약에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간이 2년이라고 보는 건데, 상임법에서는 1년입니다. 1년. 자, 그러면 요게 그냥 일반 임대차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일반 임대차에서는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봤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임법에서의 법정 갱신은 2년, 기간을 2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2년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또 나오는데, 법정 갱신이 되면은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해지 통고를 아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봐봐요. 법정 갱신이란 게 뭐예요? 요 임대인은 2월에서 6월 사이에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임차인은 근데 6월에서 2월 사이가 아니라 만약에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6월 이전에도 할 수 있어요. 요거 좀 약간 디테일한 건데, 뭐 아무튼 임차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갱신되는 법정 갱신으로 봐서 2년입니다. 기간이 2년이에요. 그냥 임대차, 요 주임법에서의 임대차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임대차 있죠. 민법에서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죠. 근데 여기 주임법에서는 기간을 2년으로 봤다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중간에 할 수 있는데, 법정 갱신 될 때 임대인은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책을 읽으면 좀 보입니다. 자, 법정 갱신이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자, 여기 괄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숫자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임법은 요게 1개월이에요. 1개월. 기간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이나 뭐 이런 걸 안 했대.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여기 밑줄. 자, 그 기간이 끝날 때 밑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요것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얘는 요 6개월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는 좀 다르게. 자, 다만 이기의 차임액에 자, 밑줄 요것도 이기의 차임액에 다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이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꼬박꼬박 월세를 잘 낸 그런 임차인에게는 이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월세를 잘 안 내는 그런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묵시정.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2년으로 본다. 2년 동그라미.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4번이 별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는 3월 이후에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밑에도 적으세요.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어요. 밑에 요거 적어놔. 임차인만 가능해요. 임차인만.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지금 법정 갱신이 됐죠? 법정 갱신이 됐으면 이전에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효력에는 별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그냥 계속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법정 갱신이 되면. 그래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요거 하나 참고로 알았어요. 보증금을 증액을 하죠. 증액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이 경우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기 전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거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요거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어. 대항력도 없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저당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저당권이 들어왔으면, 만약에 요 1억 있죠? 요 1억에서 보증금을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증액을 한 경우에 요 증액한 거는 저당권보다 나중에 증액한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요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지, 그래야지 요 5천만 원도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얻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돼도 먼저 1억을 먼저 배당받고 2억을 받은 다음에 5천을 받겠죠. 그죠?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니까 먼저 1억 5천을 먼저 배당받는 게 아니에요. 증액이 저당권보다 나중에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배당받을 때 요렇게 요 순서대로 받는 거지 1억 5천 그대로 받는 게 아니다. 요거.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기 전 선순위 저당권자 등이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이거예요. 증액이 되면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늦게 배당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을 보기 전에 내용이 좀 많으니까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항력을 얻으려면 인주해야 되죠. 주택인도 이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의 인도, 실제로 이사 오고 점유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도달이 아니라 그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 장부에다 적어야 돼. 수리를 한다는 건. 그 도달은 뭐예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그 가족도 인정을 합니다. 주민등록에서. 그래서 이 주민등록이 이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임차인은 이사 가더라도 가족이 남아 있으면 존속이 돼요. 존속이 돼. 그래서 배우자와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대차도 인정이 돼요. 전대차. 간접점유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할 때 다가구는 집원에다가 동호수를 기재 안 해도 괜찮지만, 다세대는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주민등록으로 인정이 돼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인주가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가령 1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췄어도 2월 2일 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양수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요것들 순서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좀 중요한 게 요 양수인 간의 관계, 제3자의 관계가 조금 복잡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쭉 가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내용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고, 요 양수인과 제3자의 관계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 요게 중요하죠. 자, 요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418페이지예요. 대항 요건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인주죠, 인주. 주택의 인도, 이사야, 이게. 쉽게 해서 밑에 주세요. 이사. 이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렇게. 요거. 그래서 주택의 임대차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달리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주했죠. 인주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했으면 1월 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요거 밑줄. 자,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가 해당된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는 여기서 주택의 인도가 이사 오는 건데 이것도 또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주택의 인도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여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 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 와서 살아야 되는데 요거 밑줄 그세요. 간접점유인 전재차도 인정을 합니다. 간접점유인 전재차도 인정.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점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밑줄 적법하게 전대를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건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항력 취득을 누구냐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병한테 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에게 전대를 놨어요. 그럼 얘 전차인이죠? 근데 간접점 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병이 이 건물에서 살고 있잖아. 그죠? 요게 을 입장에서는 간접 점유하는 거죠. 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전차인이 인주하면 즉 이사 왔어. 인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렇죠.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전차인이 요 인주하면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병은 어떻게 돼요? 병은 을이 대항력을 얻게 되면 얘는 이 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간접점유도 인정이 된다. 간접점유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전차인이 여기 그 인주를 하면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볼게요.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주민등록이나 대항력 이런 걸로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 왜? 그래야지 나중에 경매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보증금이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 주민등록은. 자, 그래서 봐봐요.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요. 제3자가 경매를 하는 사람들 또는 누구야? 저당권 설정하려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임차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를 행해진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차주택이랑 불일치하게 좀 주민등록을 잘못 썼어.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잘 써라. 동호수 같은 거,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엔 동호수 같은 거 틀리면 대항력 인정 안 해줘. 똑바로 써야 돼, 똑바로. 자, 그래서 요거 별표, 요것도 중요해요. 주민등록 행정청에 수리 동그라미, 수리 별표. 수리한 경우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밑줄 도달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이거 봤죠? 이 수리가 뭐예요? 수리. 자, 수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장부에 적혀야 돼. 이렇게 대항력을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고 이렇게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보여주는 도달하는 거 아니라 어디 적혀야 된다고. 장부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야 돼. 수리가 돼야지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리가 돼야 된다. 수리.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요거 수리.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주민등록의 인정 여부 419페이지입니다.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본인뿐만 아니라 밑줄. 자, 주민등록할 때 가족들이 주민등록도 유효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간접점유도 아까 이거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택, 계속 밑줄. 직접점유자인 전차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간접점유 대항력을 누가 취득해요? 임차인이 취득한다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요거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자, 여러분들 이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외양으로 보기에는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연립주택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연립주택도 자세히 뜯어보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연립주택으로 부른 거 정확하게는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인데 다가구는 뭐냐면 이렇게 6가구가 살고 있는데 다가구는 주인이 이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는 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근데 다세대는 뭐냐면 다세대는 6가구가 살고 있긴 한데 다세대는 여기에 소유자들이 다 달라. 이걸 뭐라 그러면 다세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한 사람이 요 건물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호수가 좀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령 이런 호수가 건축물 대장이나 그런 거 불일치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 거니까 집원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호수까지 기재를 안 해도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는데 다세대에서는 요거 하나하나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세대 주택은 뭐까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의 발생 시기를 보겠습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기. 대항력은 자, 이거 다시 한번 나오네요. 밑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0시부터 발생. 또 나왔어. 예를 들어 인도와 전입신고를 2월 1일에 했대요. 그러면 2월 2일 0시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대항력이. 이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등기를 2월 1일에 마치면 저당권은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자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자, 봐봐요. 2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이사하고 전입신고 했죠. 그럼 이 사람 대항력 언제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대항력이 오전 10시건 오후 6시건 오후 5시건 간에 무조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2월 1일 날 오전 11시에 저당권자가 등기가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부터 생기는? 그냥 바로 등기가 수리되면 이때부터 2월 1일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시간 늦게 왔다 그러더라도 어차피 얘네들은 그 다음날 0시에 생기니까 이 경우에는 둘이 순위를 따지면 누가 선순위예요?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 인주하고 똑같은 날 저당권 등기가 됐을 때 똑같은 날에 하면 누가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주가 밀리는 거죠. 대항력이 밀려. 왜?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임차권자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날에
똑같은 날에 인주하고 저당권 등기했더라도 저당권은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죠? 등기가 되면 저당권자에게 임차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 순위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임차권자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는 뭐냐면, 자, 이런 경우 있죠. 뭐냐면 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이 갑이 임대차를 줬는데 을이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이 좋으니까 갑한테 이 건물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 밑줄.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해요. 이거 너무 당연히 을이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 됐죠. 그럼 이거 마치 혼동처럼 어떻게 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여기 집주인이 돼버리면, 자, 그래서 다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이건 되게 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거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 갑이 있잖아요. 자기 건물이 갑인데 갑이 여기 소유자로 있다가 요거를 을한테 요 건물을 팔아. 이 건물을 팔고 그냥 여기에 계속 이번에는 임차인이 돼서 여기에서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매도인이 매도 후에, 즉 을한테 집주인으로 여기서 살다가 을한테 요거를 팔아놓고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이 건물 소유권은 넘겨주는데 내가 보증금하고 차임을 줄 테니까 나 그냥 여기 임차인으로 계속 내가 살던 집에 살게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된 경우 뭐 날짜가 막 나오는데 언제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냐 이거예요. 이 갑은. 그래서 이거는 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지금 갑이 여기 이 건물 소유자일 때, 건물의 소유자일 때, 가령 여기 2010년 2월 1일, 2010년 2월 여기 소유자였어요. 날짜 맞죠? 2010년 2월 2일. 그러다가 이제 요 2015년 3월 1일 날은 요 갑이 이제 뭐가 되냐면 건물의 임차인이 됐어요. 왜? 요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한테 돼서 이제부터는 이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된 거죠. 그러면 예전에 소유자였을 때도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이 건물 사가지고 인주했어. 이때도 인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차인이 돼서 새롭게 인주를 한 경우에 이때 있던 소유자였을 때 인주했을 때의 대항력이 이어져서 얘의 대항력은 2월 10일부터 갖춰져야 되느냐, 아니면 요 새로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었을 때 이때부터 대항력이 갖춰져야 되느냐인데, 소유자 요거는 인정 안 하고 어떻게, 그렇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 요때 인주했으면 그 다음 날이 3월 2일이죠. 3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 전에 있는 것부터 했다는 게 아니라 길게 적어놨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자,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요 밑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3월 2일 다음 날은 3월 2일 0시라고요. 여기 앞에 뭐라고 적혔냐면 처음에 집주인일 때 그때 인도하고 주민등록한 거는 안 써먹는다 이거. 그게 아니라 임차인이 됐을 때부터 이제 대항력을 갖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해요.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딱 하고 있다가 이사가 버리죠. 그러면 없어져요. 그럼 주민등록이 딴 데로 옮겨가면은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은 취득 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밑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의 행정기관에서 직권 말소되죠. 그래도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해요. 자기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동사무소 직원이나 뭐가 잘못해가지고 직권 말소됐을 때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상실함이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소송 걸어가지고 다시 뭐 배상해달라고 하면 되지. 동사무소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나를 직권 말소해? 하면서 손해배상을 받던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시험이 내일 모레인 우리가 걱정해요, 지금. 자, 아무튼 요거.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요 경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세대원의 일부만,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일부만 다른 곳으로 전출해도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해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을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이 이탈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은 존속해. 그러니까 꼭 결혼하셔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밑에 보세요. 세대원 전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출하면 대항력은 소멸하는 겁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지금 몇 페이지예요? 6번 자, 넘기시고 420페이지네. 420페이지 6번 임차주택의 양수인간의 관계 보세요. 양수인간의 관계. 자, 6번 보시면 임차주택과 양수인간의 관계는, 자, 이 첫 번째 문장에 모든 관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대항력이 갖춰준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항하여 존속기간은 종전대로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종전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대죠. 대항력이 갖춰진 임차인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기 지금 갑이 임대인입니다. 갑이 주택 소유자면서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2년 계약을 했는데 이사 오는 날 얘가 인주했어요. 주택을 이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까지 해서 대항력을 갖췄다 이거예요. 대항력을 갖췄어. 근데 2년 계약 중에 1년 지나고 요 갑이 병한테 요 건물을 소유권 이전했어요. 양도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건물을 산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을이 대항력을 갖췄잖아요. 요 대항력을 갖췄으면 양수인이 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요 남은 기간 동안 살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서 보증금 달라고 하면 요 양수인은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우리는 여기서 매매를 받지만 요 과정이, 이 양수인이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상속, 판결, 공용진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아무튼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것은 얘가 남은 기간 동안 살게 해줘야 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얘가 다 승계하는 겁니다. 얘가 그럴 의무가 있다.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대항력이 갖춰진 임차인 을은 임차주택이 병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병에게 대항하여 존속기간 동안 종전대로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양수인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그 다음에 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까지 다 포함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매하고 경매가 시험에 나오는 건 매매하고 경매밖에 없어요. 거의 이런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법률 행위 186조 건, 187조 건 무조건 소유권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수인의 지위를 그러니까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을 만약에 갖췄으면.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쌍괄호 2번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밑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나중에 돌려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살게 해줘야 되죠. 그 계약 기간 동안. 그러면 승계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승계를 하면은 안 좋은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든든하지만, 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기타 후순위 권리자들 권리 시행의 경우도 임차인은 그 존속 기간의 보장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경매에서도 보세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의, 자, 요게 중요해.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으로 보지 않겠죠. 지금 여기 건물이 있어요. 요 임차인이 을인데 요 토지만 예를 들어서 병한테 경매로 낙찰이 됐으면 주택 임대차인데 토지가 병한테 갔죠. 그런 경우에는 얘는 양수인으로 보지 않아. 양수인으로 보지 않아. 얘는 보증금 내줄 그럴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야,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거 대지만 요게 중요해. 대지만. 자, 다시 요거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옆에 적어놔. 보증금 반환 안 해도 된다고. 보증금 반환 의무 없어. 그죠? 그리고 계약 동안 살게 해줄 의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까 우리 주임법에 주택에서 대지까지 적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지만, 자, 요거 밑줄. 대지가 주택과 별도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 이게 중요해요. 환가 대금이 매각 대금이야. 낙찰 대금. 요거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대지, 요 네모 대지의 환가 대금. 자, 그러니까 요 1번, 2번을 섞어서 보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임차인 을이 살고 있어요. 아, 여기 좀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 근데 임차인이 지금 을이 여기서 임대차로 살고 있는데 요 대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3억에 낙찰이 됐어, 대지가.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병한테 넘어갔어, 병한테. 그런 경우에 이 을은 요 3억은 대지가 경매가 돼서 낙찰된 환가 대금이죠. 요 돈에서 뭐는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얘가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여기에서 경매에서 자기는 주택에 삶에도 불구하고 대지에서 나온 요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야. 요거를 경매받은 병한테 너 나중에 계약 끝나면 보증금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얘는 토지를 산 거지 주택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온 매각 대금에서 변제는 우선 변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지만 얘한테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돈은 주지만 승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요 대지에 대해서. 요거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2번 별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거. 대지에서 아무튼 경매되면 할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임차 보증금에 반한 채무는 보세요. 임차 보증금에 반한 채무도 누구한테 넘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임대인은 그 채무를 면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으니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누구한테 가는 거야? 양수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얘한테 넘어갔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이 병이 조폭, 깍두기예요.
막 애가 문신도 있고 막 굉장히 좀 너무 무서운 애면 이 을은 분명히 착하게 생긴 갑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달라 그러면 막 칼 맞을 것 같고 무서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서 나 있잖아. 얘한테는 심장 떨려서 도저히 보증금 못 받겠으니까 그냥 네가 나한테 보증금 돌려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예외가 자 원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임대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 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사라지지만 예외 별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아요. 자 밑줄 임차인이 이의제기 네모 이의제기를 한 경우 나 제 조폭이라서 그 보증금 받기 무서워라고 이의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누가 얘가 줘요. 양도인이 누구야? 임대인이야. 임대인. 밑에 줘요. 임대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하지 않으니까 얘가 줘야 돼. 임대인이. 자 그리고 요 3번도 요거 3번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요거 밑줄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해요.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요게 지금 주택이 있고 요게 갑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요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야. 임차인이고 갑한테 뭐를 줬냐면 보증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주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을에 채권자가 있어. 예전에 채권자 A가 있는데 요 을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 을은 임차인이면서 A의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됐는데 이 채권자가 임차인이 돈을 안 갚을 것 같으니까 요 임대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있죠. 여기 보증금에다가 가압류를 건 거예요. 가압류를 걸었어. 그러면 보세요. 채무자가 얘인데 뭐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갑이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제2 채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임차인이 원래는 채무자인데 얘도 지금 보증금을 갖게 되는데 여기다 보증금에다 가압류 걸었더니 임대인도 어떻게 보면 제2 채무자라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누구한테 이 건물을 팔았냐면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얘는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아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는데 이런 가압류가 걸린 보증금에서 얘는 지금 제2 채무자죠. 채무자로서의 지위도 승계하나? 즉 압류된 보증금을 그대로 얘가 이렇게 승계를 받는 거야. 가압류 걸리지 않는 보증금만 승계받는 거야. 이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압류가 걸린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이번에는 제2 채무자니까 요 가압류 걸린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받죠. 그러니까 얘를 제3 채무자로 보는 거예요. 제3 채무자. 1, 2, 3. 복잡하게 갔죠. 그래서 양수인은 뭐까지? 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그냥 이거 외우세요. 승계한다, 승계해. 누가?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 나오면 그냥 승계하는 거예요. 보증금에 가압류 됐을 때. 승계한다고. 양수인은 승계해요. 아셨죠? 오케이. 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여기 앞에 단서를 봐야 돼. 지금. 자, 됐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제3자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제3자와의 관계. 방금 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산 양수인 간의 관계인데 이 제3자의 관계는 누구냐면 임차인이 그 지금 현재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자라던가 다른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권리자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자, 이거 몇 페이지냐면 421페이지 보시면 돼요. 421페이지. 자, 1번에 주택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대항력권을 먼저 갖추었다면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해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임차인의 순위가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해석을 요 한 페이지에 지금 421페이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 주택 있죠? 요 주택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요 경매를 통해서 병이 매수인, 경락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인이 이렇게 넘어갈 때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에서도 이 양수인은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인주를 했으면 얘가 경매로 경락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래서 보증금을 줄 의무가 다 있는데 근데 아무 때나 만약에 을구에 저당권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을구에 만약에 이렇게 권리들이 있죠. 권리들이. 다른 저당권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1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은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어느 경우가 있냐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상태에서 을이 임대차 계약 맺었어. 그런 다음에 대항력을 저당권 다음에 얻었어요. 자, 이 세 번째는 저당권 한 다음에 대항력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왔어요. 자, 이 경우에 요 두 경우는 똑같은데 뭐냐면 만약에 경매가 실행이 되죠.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이거 우리 임대차에서도 배웠는데 요 후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하건 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건 간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이 두 경우에는 경매를 한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고 보증금을 다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소멸해버려. 다 권리가 다 저당권 이외의 권리는 다 소멸을 해버려서 저당권이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사이에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임차권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요 경락인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이거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인데 경매를 통해서 1억밖에 충당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머지 1억 줘 할 수가 없다고. 왜? 앞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만약에 을구가 깨끗했으면 보증금 다 달랄 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그 다음에 들어오면 얘네들은 다 소멸돼요. 근데 요 경우 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얻은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서 선순위에 아무 저당권이 없죠. 그러면 이 임차인, 선순위에 저당권이 없는 임차인은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얘가 만약에 확정 일자까지 받았으면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경매 참여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돼요. 경매에 넘어갔어도 경매 참여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런 다음에 경매로 이제 이 경락인이 낙찰 받았죠. 근데 다 산 다음에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 매수인한테 야 이제 보증금 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 아셨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경매가 실행돼도 요건 살아남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경매 참여 안 하고 그냥 살아. 계약 끝까지. 그런 다음에 계약 종료 시에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경매에 참여를 해서 배당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얘가 보증금이 2억인데 배당을 1억밖에 못 받았죠. 그러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모두 변제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또 계속 살아도 돼. 나머지 보증금 얘가 줄 때까지.
그래서 보증금을 매수인이 모두 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저당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실행이 되더라도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경매 참여 안 해도 돼. 경매 참여 안 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산 다음에 나중에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고, 경매에 참여를 했죠.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다 여기에서 변제받지 못하면, 배당에서 변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머지 매수인이 줄 때까지 살아도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시면 421페이지는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주택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해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방금 본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에 얻고 대항력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저당권 낼 경우. 이 경우에는 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 안 하고 계속 살 수도 있고 보증금을 경락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전입신고를 저당권자보다 늦게 한 경우는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죠, 이 경우. 전입신고가 나중에 됐으니까 대항력이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나중에 된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항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해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저당권이 경료가 되었어요. 그 후 주택임차권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 자, 요거 아까 나왔던 경우에 몇 페이지에 나왔냐면 418페이지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죠. 방금 전에 처음에 본 것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2억의 보증금을 갖고 여기 대항력을 얻고 나중에 저당권이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증액을 했대.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억 증액을 했죠. 그러면 요거까지는 어떻게 해? 요거까지는 매수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증액된 금액은 저당권 실행되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거 오케이. 418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쌍괄호 2번. 대항요건과 우선변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요 경우에는 뭐예요? 경매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해서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겸유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길게도 적어놨는데 이 쌍괄호 2번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얘기예요. 지금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춰서 우선 변제까지 갖고 있으면 경매 참여 안 하고 그냥 살거나 경매 참여해서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쌍괄호 2번은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이 3번은 뭡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앞에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럼 요 2번 저당권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여기 앞에 저당권이 있는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 요 1번 저당권을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 그래서 이 뒤에 권리는 싹 소멸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모두 소멸.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다 중요하니까 제가 줄을 안 긋는데 요거 아무튼 저당권 신는 다 소멸돼 버린다고 그냥. 그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증금 달라고 경락인한테 얘기 못한다고요. 매수인한테. 4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러죠. 자, 원래 임차권은 경매가 행해져서 우선 변제를 다 받으면 소멸해요.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요거는 뭐만 의미하는 거야?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미하냐면 얘만 의미하는 거예요. 저당권 앞에 있는 얘만 의미한다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앞에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 쌍괄호 5번은 이게 되게 길어요. 근데 되게 긴데 그냥 읽으면은 이 소리야.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세권 등기와 병존하는 경우인데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인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도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까지 다 갖고 있는 임차인이 그래도 불안해. 그래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결국 임차인으로서의 이 권리와 그 다음에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둘 다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봐봐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 가르치세요. 임차인으로서 지위,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자, 봐봐요. 먼저 두 개의 카드가 있어.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의 카드가 있는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해서 경매의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으로 또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렵게도 적어놨네. 그냥 배당 요구를 그냥 배당 요구를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였다면 전세권으로도 또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걸. 이제 뭐라고 써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권으로 한 번 더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표현으로 나와요. 이 표현으로. 왜 말을 이렇게 하냐고. 사람 헷갈리게. 그죠? 아무튼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봐봐요. 이번에는 전세권과 임차권 카드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죠. 그래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의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전세권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이 대항력 행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결론은 요 두 개는 전세권과 임차권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421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또 어렵게 나와요. 사례 문제로 나와. 사례 문제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어. 보증금 받을 때까지. 경매할 수도 있고 경매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 후순위자건 선순위자건 경매를 실행하면 다 소멸해버려요. 우선 변제받고 다 소멸해버린다. 라는 거. 거기까지. 오늘은 일단은 임대차 여기까지 좀 볼게요. 요게 임대차가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핵심 체크 한번 보자고요. 자, 포인트. 주임법과 상임법의 차이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 요 차이는 뭐였어요? 그렇죠. 요 상임법은 적용받으려면 보증금 크기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여기 환산 보증금 사용해. 그 다음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나 단기라면 최단기가 2년인데 묵시적 갱신 2년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니까 절대 가족 전체 이사 가면 안 돼요. 그죠? 가족을 남겨두고 이사 가면 상관없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돼.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또 제3자의 관계, 우리 저당권자보다 앞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완전히 보장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시고요. 이 뒷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